어떻게 저런 애들한테 지역에서는 여전히 표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국힘당 대표 뽑히자마자 한 소리가 자, 그런가 하면은 또 기분 좋은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의 소비 쿠폰 효과, 기업 체감 경기 석 달 만에 개선. 네, 어제 저희가 이 기업 심리 지수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100 이상 올라가야 이제 낙관론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그래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상당히 낙관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8월이 이랬는데 9월에는 92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는 이제 소비 쿠폰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함께 발표된 자료 보니까 이거 뭐죠?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 요거는 이제 소비자들. 저건 조금 전에는 기업의 관점에서 좋아질까? 이미 소비자들은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직후. 네. 100을 넘어섰으니까 낙관론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건데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란 일으킬 때랑 비교하니까 어마어마하네. 88 대 161이니까요. 그때 내란으로 망할 때 우리. 야, 정말 이제 땅을 뚫고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끔찍함. 네. 어쩌면 진짜 미국의 식민지 됐을 수도 있어. 네. 네. 그런데 이 소비 쿠폰과 관련된 재미난 실태 조사가 나와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 네, 저희가 뭐 지역적인 폄훼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비 쿠폰 대구 지역에서 뭐 포퓰리즘이라고 정치적으로 반대를 많이들 하셨는데 가장 먼저 뛰어 달려가서 쿠폰 수령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 지역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됐는가, 한 달 동안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나를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대구, 울산, 부산의 매출이 가장 크게 신장했습니다. 그냥 봐도 지수가 높아요. 10.5%. 대구 네. 10.5. 울산이 9%, 부산이 10.9%. 그러니까 요 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남은 2.9밖에 안 되는데 3.9인가? 네, 3.9. 네. 우선 10% 가까이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 네. 거의 다 8% 초반이 가장 많은. 맞습니다. 아주 약진을 많이 했어요. 매출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 네, 그런 거죠. 그만큼 소비 쿠폰의 효용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소비 쿠폰 필요 없다고 얘기하던 부산 국회의원 등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하여튼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걔들은 뭐 여전히 효과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한국경제. 국민의힘 소비 쿠폰 뿌리고도 성장률 0%대 참담. 네. 햇소리들 아직도 하고 있어요. 국힘이 참담합니다. 국민의힘 민생 소비 쿠폰 물가 상승 부추기는 포퓰리즘 예산 정책. 네. 근데 실제 이렇게 데이터가 심리 지수, 기업 지수 다 올라가고 있고, 매출 증대폭이 대구, 울산, 부산이 가장 높다. 1, 2, 3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대상이 아닌 매장들은 어떨까? 연매출 30억 이상은 소비 쿠폰을 못 썼잖아요. 그랬죠. 자, 그러면 서비스업에서 이 오른쪽은 가장 좀 외식업으로 볼게요. 외식업에서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 곳은 3.6% 매출이 뛰었는데, 네. 30억 이상 매출이 있어서 소비 쿠폰이 사용 못하는 곳은 네. 1.3%밖에 안 돼. 유통업은 훨씬 큰 차이가 나죠. 유통업은 몇 퍼센트인가요? 38대 2.7인가? 여하튼 네. 그래프상으로 봐도 확실히 소비 쿠폰의 효용이 엄청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유통업 같은 경우 전체 평균이 16.5니까 훨씬 더 많았다고 봐야겠습니다. 18% 정도. 네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니까 국힘당은 이거 보기 싫을 것 같은데. 보여줘야 돼요. 국힘당이 어느 정도냐면 어떻게 저런 애들한테 지역에서는 여전히 표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국힘당 대표 뽑히자마자 한 소리가
충청 출신 국민의힘 대표 선출, 해수부 이전 반대, 장동혁? 해수부 이전 반대 입장, 민주 부산시당 오만함도 넘어. 네. 이런데 계속 지역에서 뽑아주고 있어요. 정말 오만함이 도를 넘는. 이제는 네. 여러분, 제대로 평가를 하고, 정리되는 정치 집단은 정리되고, 좀 그런, 그야말로 합리성이 지배하는 시대로 넘어가야 할 그런 계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머니투데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혐의 다툼 여지 있어.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대? 미쳐버리겠네. 자, 실제로 혐의가 이렇게 많은데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우두머리 방조, 네.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네. 공영서류 손상, 네. 대통령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6개 혐의. 이거는 동행사까지 했어요. 이것만 봐도 이미 구속이야. 근데 우두머리 방조, 이 국무총리가 제대로 했으면 내란 안 날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게 뭐라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사실 방조도 약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무총리라는 위치에. 중요 임무 종사인데 중요 임무 종사로 시작하기가 어려우니까 특검에서 확실한 방조로 간 그렇죠. 거죠. 방조에서 네네. 이제 중요 임무 종사로 갈 건데, 근데 이거 가지고 이 법원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바뀌었다고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조희대와 10명의 대법관은 그대로고요. 지기현도 그대로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마다 계속, 김성훈 구속영장 3번 기각했잖아요. 법원에서.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어디 갔나요? 그대로 그 자리에 네. 다 앉아있어요.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현실적으로 논의합시다. 그냥 여러분들 뭐, 짜증나,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짜증내지 마시고, 자, 우리가, 자, 이게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번에 판결 내린 영장 판사가 정재욱이야. 정재욱이 누굽니까? 지난번 네. 이상민, 네. 김건희 다 영장 영장. 발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낙관했지, 솔직히 저도. 근데 맞아요. 정재욱인데 증거인멸의 우려, 이게 이제 영장 판단의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얼마나 중한 범죄인가,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는가, 도지 우려,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이 셋 다 부정을 했어요. 자, 정재욱이 영장 친 이상민, 김건희, 한덕수, 과연 이 세 사람의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같은 정재욱 부장판사, 영장 부장판사가 한덕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유독 관대한 처분을 내렸을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한덕수는 김현정 출신이고요. 그렇지.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김현장이 결국 문제는 김현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저 도망의 염려가 없는 게 주거와 가족 관계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면 보면 도망의 염려가 많아요. 왜? 이상민은 그러면은 뭐 도지의 우려가 있었어요? 이 사람 자식도 없잖아요. 부인만 있잖아요. 봉양해야 될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칠 게 많죠. 뭐 내일 모레 하는 부모가 있다거나 어린 자식들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간수하기가 어렵다면 도망의 염려가 좀 떨어지죠, 표지가. 근데 이 사람 굉장히 단촐하잖아요. 부부밖에 없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는 가장 증거를 많은 임- 거짓말을 해온 그러네, 사람이에요. 증거를 계속 인멸했으니까, 이 사람이. 반복적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차이는 김현장의 고문 출신으로 김현장의 조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김현장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저는 30년 기자질하면서 항상 제가 싸우는 권력과 대기업 뒤편에는 김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현장의 존재를 정말 30년 동안 체감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김현장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공기. 어디에든 있어요. 어디에든 있고 걔들이 살리거나 죽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니 왜냐면 돈 되는 데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지. 네. 왜냐하면 김현장은 다 통해 있습니다. 모든 권력 기득권의 네트워크가 다 돼 있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김현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김현장 소속 변호사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김 박사만 압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장은 로펌이 아니에요. 그냥 법률사무소의 모듈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집단이에요.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김현장인지 몰라. 예를 들어서 김현장은 이래요. 사무실이 있어요. 저쪽 정동 쪽에 어디 있는데
집회가 올 수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김현장 뭐하냐 이렇게 싫으면 어떤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외국 대사관을 입주시켜요. 그럼 대사관에서는 이제 앞에서 집회 못하게 하는 집시법 조문이 있으니까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나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권력이고요. 교체되지 않는 권력이고요. 감시도 안 받는 권력이고요. 그래서 김 박사는 종신 김행장 설립자예요. 종신 대법원장, 종신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김현장 출신이거든요. 공식적으로 써요. 김현장, 김 박사님, 뭐 건강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김현장이 너무 훌륭하다, 너무 좋다, 너무 따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 안에서는. 왜냐하면 자기가 좀 우쭐해지고 엘리트가 된 것 같고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인 것 같고 능력자인 것 같고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 엑스파일 당시에도 이걸 보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MBC에서 법률 검토를 할 때 전화를 걸 만한 변호사 집단이 한 200~300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00~300명한테 모두 다 약을 뿌려놔요. 그래서 MBC에서 전화 오면 이거는 보도하면 안 된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위법 사항이다라고 조언하도록 다 전화가 갑니다. 어디를 전화해도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심지어 참여연대 변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때 당시. 우정 어린 조언이라면서 네. 큰일 난다 이러면. 그래서 다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변호사들한테 그렇게 전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가냐. 삼성의 인하우스 변호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냥 직원 말고 고문 변호사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마 수천 될 거야, 수천. 이를테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렇죠. 네. 이거는 주요 업무가 다 소송하는 업무야. 보험은 결국 소송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변호사가 많이 필요하겠어. 거기다가 그냥 고문 변호사 딱 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월급 뭐 얼마 나오고 그냥 또 자기 사건 수임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천 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조이대 지난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이대 때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김현장의 대표라고 2인자라고 했던 서석호라고 하는 선수가 퇴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석호는 윤석열한테 고액 후원도 하고 심지어 윤석열 끈 떨어지고 나와서 김건희랑 관사에서 술을 마셨던 사람이야. 그건 뭐야? 가족 같은 사람이죠. 가족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윤석열의 엑시트 어떻게 요거를 다시 풀어날까를 김현장 차원에서 수임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가면 그냥 김현장 출신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곳이에요. 실제로 대법원에서 판사들 뽑고 경력 판사들 뽑으면 대부분 김현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걔네는 있다가 또 나가고 그러면 잠재적인 김현장 예비군들인 거야. 대법원과 주요 부서에 있는 부장판사들. 김현장의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 정재욱은 김현장의 큰 이제 배팅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참에 우리가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하려면 김현장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들을 알고 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 너무나 적다. 그래서 대통령 우리가 지키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전 대통령실 나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면 자, 법무부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법사위원회하고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하고 네. 그다음에 법무부하고 이렇게 연석회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엄청난 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연석회의에 참여하셨나요? 아니요. 전에 들었죠. 어떤 얘기냐면 검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커밍아웃이라고 저는 봐요. 소위 말하면 M 지금 이야기 되는 L, Y, 네네. 하여튼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고향이 전라도에서 민주당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의석수가 많은데 정말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구나. 이거 긴장 놓으면 안 되는구나. 맞습니다. 네네. 심각하구나. 맞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이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이다. 만만치 않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박과의 전쟁을 계속 선포하고 고발 뉴스가 앞장서 왔는데, 제가 끝으로, 질문 저는-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주진우 기자는 연락이 왔나요? 안 왔습니다. 아이씨. 그 주진우 씨 얘기를 한 것도 바로 그 차원에서 한 거예요. 주진우 씨가 대표적인 친검 기자고, 저는 여전히 그 검찰의 기득권을 정교한 방식으로 계속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과거에 제가 겪은 주진우 씨의 친검 행태를 고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아무런 사감도 없어요. 저는 그냥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말씀드렸다라고 신상 발언을 드립니다.